이패스 코리아와 함께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CEF 과정 Certainly Easily Funny. 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대한민국 넘버원 강의를 선보해 드리는 우태신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파트 7 민족의 해방과 대한민국의 발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제가 이 강의를 촬영하고 있는 게 2025년 현재거든요. 그런데 이게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벌써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지 80주년이 되었습니다. 자, 거의 20년만 지나면 이제 100년 가까이 이제 지나고 나는데, 현재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해방을 지금 현재 맞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에서는 일단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역사학계는 어떤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국 민족, 한민족의 어떤 발전, 또 우리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보고 그 시대에 맞는 걸림돌이라든지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하는 임무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학계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무엇이냐? 바로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민족 간에 있어서의 갈등, 민족 간의 분노와 서로에 대한 혐오, 증오, 이걸 갖고 있는 분단 국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스코리아와 사우스코리아, 또 노스코리아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 근데 북한이 공산주의냐라고 하면은 그것도 좀 물음표죠, 사실은. 어쨌건 그럼 현재 우리 사우스코리아 대한민국은 어떠한가? 극심한 국론 분열을 겪고 있다. 모두들 동의하시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제가 생각할 때 마음속에 38선, 그 휴전선뿐만 아니라 남북 간에 있어서의 대립 갈등뿐만이 아니라 이 남한 내에서도 뭔가 이스트 웨스트 그렇게 대략 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동서 간에 있어서의 뭔가 마음속에 냉전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서로에 대한 분노, 우리 광화문 집회라든가 서울시청 앞에 광장 보면 완전 보수 진영과 이른바 진보 진영이라고 부르는 세력 사이에 있어서의 굉장한 그런 갈등이 존재하고 있고, 또 세대 간 격차도 굉장히 강하죠. 예를 들면은 이제 60대, 7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보수적인 경향이 좀 많은데, 반면 40대, 50대, 40대, 50대는 거의 압도적으로 거의 70%, 80% 가까이 민주당 쪽을 지지하는 이른바 진보 진영이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60대, 70대와 40대, 50대 간에 있어서의 그 표차 간의 격차와 그 지지율의 성향이 굉장히 극심하다는 거, 상당히 다릅니다. 그죠? 이건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 정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20대나 10대에 계신 분들은 아버지나 할아버지 간에 있어서의 정치적 갈등이 나름 있다는 거 모두들 동의하고 계시죠? 제 친구만 하더라도 저희 친구는 이제 민주당을 이제 지지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버지 세대, 저희 이제 어른들이시죠? 어른들은 이제 저희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런 친구들을 보고 빨갱이야? 빨갱이야? 이제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너 빨갱이니까 그러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버지 진짜 좀 그만 좀 해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친구들 집안이 많습니다. 이게 상당히 할아버지 세대와 아버지 세대에 있어서의 대립 갈등, 또 최근에 이제 회사와 또 노조 사이에 있어서의 갈등, 또 젠더 갈등이라 하죠. 그래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있어서의 이른바 젠더 갈등, 또 지역 갈등.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나라가 노무현 정부 때인가요? 그때 번호판을 없앴죠. 자동차 번호판에 그 지역 명칭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강원, 경북, 전남 이런 식으로 자동차 번호판이 있었던 거를 지역 갈등을 없애겠다라는 취지로 노무현 정부 때 이 자동차에 들어갔던 지역 번호판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지역 통합을 위한 어떤 정부의 정책이었다.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뭔가 우리 사회가 지역, 세대, 또 성별, 또 임금 격차나 소득 수준, 사는 곳, 또 종교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어떤 대립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에 대한 물음표. 도대체 우리나라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지? 이런 나름의 여러분들에게 그 해답이나 모범 답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과거에 있어서 이런 내용 때문이다 라는 내용들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부터 한번 제가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파트 7, 민족의 해방이죠. 자, 130페이지입니다. 드디어 우리는 바람하지 않았던 민족의 광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130페이지 보시면 챕터 1, 민족의 광복인데, 근데 그 민족의 광복 그러고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다 바로 남북 분단, 남북이 분단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 분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슈 가운데 어저께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8.15 광복절 때 우리나라 독립기념관 관장께서 우리나라의 해방은, 민족의 해방은 미국의 연합국의 승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발언을 했다가 뭐 민주당 의원의 문매를 맞았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런 독립기념관 관장을 해임해야 하겠다라는 어떤 개인적인 취지를 얘기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립과 우리 민족의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로 인한 결과다라고 발언을 했다가 그만 민주당의 한 의원께서 이거를 이제 질타하신 내용이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현재 이 민족의 광복이 뭐로 인한 것이냐,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이냐를 둘러싸고도 독립기념관장과 또 정치권의 일각에서는 이렇게 대립 갈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의 광복은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역사학계에서 저희도 이제 제가 학부 4학년 때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 문제 가지고 토론한 적이 있어요. 우리 민족은 8.15 광복, 즉 해방이라는 것이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인한 결과물이냐 아니면 연합국의 승리로 인한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연합국의 승리로 인한 것이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또 제 친구들 중에는 그렇게만은 볼 수 없다. 바로 우리 민족의 줄기찬 독립운동의 결과물이다라고 봐야겠다.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그것도 있었기에 우리가 당연히 광복할 수 있었지. 우리가 독립운동 안 했으면 연합국이 우리나라를 일본의 어떤 부속이나 제2 일본 민족으로 보았겠지. 그러나 직접적인 결과는 연합국의 승리 아니겠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뭐가 더 큰 비중이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논잔 적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이렇게 생각해요. 절충 타협한 입장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인한 것입니다. 예, 분명히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문제도 그 얘기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제2차 대전에서의 연합국의 승리, 연합국의 승리로 인한 것입니다. 분명히 그 연합국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이죠. 그리고 영국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엔 중국도 여기 연합국에 들어가고요. 프랑스 등도 들어가고요. 나중에 일이지만 여기엔 소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합국은 미영중푸소라고 부르는 이 연합국 5개국을 말하는데 이 나라들이 나중에는 국제연합의 상임이사국이 되는 거죠.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5개 나라가 되는 것인데 물론 이때 중국은 처음에는 대만, 지금의 대만이었으나 이후 중공이 유엔 가입한 1970년 이후에는 지금의 이제 중공, 당시에는 이제 중공이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지금은 중공이라고 안 하고 중국이라고 이름을 바꾸죠. 어쨌건 이 중국입니다. 차이니즈. 그래서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중심이 되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일본의 패망, 패전. 그 결과가 우리 민족의 독립이었던 건 당연한 것이다. 여기까지는 모두 동의하시죠? 그쵸? 여기까지 괜찮나요? 네. 제가 그 근현대사를 사실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근현대사를 요즘에 어디 가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뭐 술자리를 가든 어디를 가든 뭐 너무 다릅니다. 이게 정치권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뭐냐에 따라서 그 정당의 어떤 앵무새 같이 본인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뭔 얘기를 하든 이런 얘기를 하면 저쪽에서는 너 일찍이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어디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너 이찍이지 이러니까 제가 좀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저는 사실 저도 나름대로의 정치적 성향과 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뭐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이 뭐냐에 따라서 역사를 바라보는 눈까지 바뀐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저는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어떤 객관적이고 중도적인 입장에서 제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 우리나라가 과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본인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제 사견은 넣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일본 패전된 것입니다. 연합국의 승리. 그런데 이때 이 중국이 말이죠. 중국이
다른 나라에게, 이때는 중국이 대만이거든요. 중공이 아니고, 당시 중공이 아니고 대만, 지금의. 이 대만 쪽이 뭐라 했냐면, 연합국 수뇌부인, 미국의 대통령 루즈벨트라던가, 영국의 처칠 같은 이런 수상에게 대만, 지금 중국 국민당 정부의 수장이었던 짱제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짱제스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독립운동을 중국 영토 내에서의 무장투쟁을 승인했잖아요. 이제 그 과정에서 한국 독립을 건의했던 것으로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래서 특히 미국이나 영국과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함께 2차 대전에서 연합작전을 수행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미국, 영국과의 연합작전이라던가 중국의 그 정권인 장개석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던가 또 김원봉과 같은 이런 무장투쟁론자들, 무장투쟁하신 분들을 이렇게 도와줬잖아요. 이 과정에서 한국의 독립을, 한국은 독립되어야 한다. 당위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이 한국의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장개석이 건의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결국은 일본의 식민지인 한국은 일본 패전 이후에는 한국은 독립되어야 한다. 한국의 독립은 당연히 되어야 한다. 이제 이런 건의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죠? 우리가 줄기찬 그런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다수 목숨을 던지시면서까지 나라를 구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장개석이 루즈벨트나 처칠과 같은 수상에게 한국의 독립을 건의할 리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그런 식민지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독립이 안 되고 일본으로 이렇게 남아있었던, 일본의 그런 어떤 그 일부 지방으로 남아있던 지역도 있거든요. 이제 그게 예를 들면 어디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오키나와예요. 오키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유명한 휴양지를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 오키나와는 독립국이었습니다. 그 문화도 일본과 달랐고 완전 달랐던 오키나와였는데, 이 오키나와가 이 해방되고 난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오키나와에게도 선택지가 있었어요. 너 독립할 거냐 아니면 그냥 일본의 일부로 남을래 했을 때 국민 투표를 했더니 국민의 대부분 여론이 그냥 일본으로 남을래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키나와가 그냥 일본의 일부가 됐던 겁니다. 이게 원래 일본의 식민지였어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도 패전하고 난 다음에도 일본이 우리가 일본의 일부로 남을래요 라고 사람들이 대부분 선택을 했다면 일본의 패전 이후에도 일본의 일부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어요. 그래서 패전 이후에, 일제 패전 이후에도 패전 이후에 우리가 독립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어느 정도 절충이 되셨나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결과는 분명히 단언컨대 연합국의 승리입니다. 연합국의 승리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거예요. 그건 분명히 거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연합국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준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데 독립시켜준 건 절대 아니겠죠. 그래서 우린 독립되어야 합니다 라고 주구장창 열심히 독립운동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이 나라들이 우리나라, 얘는 독립되겠구나, 독립운동 하고 있구나. 그래서 독립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크게 보시면 그렇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결과는 분명히 연합국의 승리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독립과 해방은.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우리가 만약에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연합국이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줬겠느냐?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사실 결합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거시적인 직접적인 결과는 연합국의 승리이지만 그 계기가 됐던 것은 한국의 독립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느 정도 절충이 되셨죠? 예. 이렇게 저는 현대사를 강의하면서 외주를 타는 기분으로 갑니다. 자, 이제 이런 큰 틀 내에서 이제 흐름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30페이지고요. 제목은 건국 준비활동과 8.15 해방, 그리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과 저우합작운동, 그리고 그 실패거든요. 자, 그러면은 1943년으로 넘어가 봅니다. 제가 이제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이제 1945년 8.15 해방, 8월 15일 우리가 해방을 맞이했고, 자, 8.15 해방을 맞이하게 된 그 외적 배경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연합국과
일본의 싸움에서 연합국의 승리입니다. 점점 이제 연합국이 승세를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게 1943년에 발표된 연합국 수뇌부 미영중, 미국, 영국, 중국. 미국과 영국은 늘 들어가니까 이 중국이 참여했다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장개석이 참여한 이 카이로라는 이집트 수도 카이로에서의 회담이 있습니다. 자, 이집트 카이로 회담은 중국이 참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이 카이로 회담에서 뭐라고 써 있었냐면 일본 제국주의의 노예 상태에 있는 한국 인민들을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독립시킬 것이다 라고 우리나라의 독립을 최초로 선언을 한 회담이다. 그래서 한국 독립을 최초로 그래서 이게 최초로 한국의 독립을 약속한 회담이거든요.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런데 이렇게 써 있어요. 최초로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중간에 점점점에서 in due course. 그러니까 in due course라는 단어가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Korea's independence. 근데 in due course라고 써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교과서를 보면 이게 due라는 게 이제 적절한이라는 뜻이죠. 요가 이제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근데 이게 이제 코스라고 이제 이게 써 있는데 원문에 이게 대부분 한국사 책에는 뭐라 써 있냐면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한국사 교과서는 적절한 시기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저는 시기에라는 번역보다, 이 한국사 교과서에 있는 번역보다 제가 하고 있는 번역은 어떻게, 코스니까 이거 어떻게 번역해야 돼요? 코스. 여러분들 코스 요리 있죠? 코스 요리 나오죠? 코스 요리 나오면은 이게 코스 요리가 어떤 시기에 나오는 요리예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코스라는 건 뭐예요? 맨 처음에 에피타이저, 두 번 전체 요리, 두 번째 본론 가기 전에 뭐 있잖아. 첫 번째 나오는, 두 번째 나오는, 세 번째 나오는, 네 번째 나오는 본 요리, 다음에 마지막 디저트까지. 그게 이제 코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독립시키는 과정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독립이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과정, 코스, 절차. 그래서 이건 시기에라는 번역보다는 이게 전부 다 교과서에 이렇게 시기에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저는 시기보다는 뭐라고? 적절한 절차나 과정을 거쳐서라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 원문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영어 잘하시죠? In due course. 이게 카이로 회담에서 처음 언급된 내용이다. 어떤 절차를 거쳐서 독립되어야 되지, at once, 뭐 즉시, 뭐 immediately, 뭐 즉시, 즉각적으로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정서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독립시키긴 시킬 건데 바로 즉시 독립해서 우리는 독립하자마자 바로 정부가 막 탄생할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이게 과도기가 필요했다는, 과도기. 어떤 과도기와 절차를 거쳐서 한국은 독립시킬 것이다. 근데 우리 민족은 어때? 성격이, 성질이 무지 급하죠. 무지 빠르고 그냥 바로 뭐 해야 돼. 근데 그게 안 돼요. 이게 한국 민족의 뭔가 우리 한민족의 단점 중에 하나인데, 뭐 장점일 수도 있지만 바로 뭘 하려고 한다는 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우리 손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패망시켜서 조선 총독부를 포로로 잡고, 조선 총독, 야, 일로 나와, 이 자식아. 천황, 일로 나와. 이래가지고 우리가 직접 협상을 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한 나라가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독립된 것은 주어진 해방과 주어진 독립이었지 주체적으로 우리가 쟁취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일본과의 관계도 우리가 사실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뭔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고서 뭘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 민족 감정은 그게 아니거든요. 일본이 패망했으니까 이제 패망한 일본을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여기에서 오는 이 갭, 이 마음에 있어서의 갈등, 이 갭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마음은 막 귀여받고 싶고, 일본 놈들 나도 책임 막 물게 하고 싶고, 너 일로 와 이 자식아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 그게 지금까지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건 이 카이로 회담이라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거기 보면 1943년 카이로 선언, 2차 대전 중 미, 영, 중 정상이 모여, 거기 중국 있죠? 최초로 한국을 독립시킬 것을 결의했어요. 단 적당한 시기라고 언급되었는데, 제가 이건 시기라고 쓴 이유는 교과서에 다 이렇게 써있기 때문이죠. 이후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회담에서 그 절차가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절차라고만 써있지 그 절차에 대한 플랜이 지금 구체화되어 있지는 않고 있죠. 자, 그럼 8.15 해방을 했어요. 자, 연합국 입장에서 갑니다. 해방시켰어요. 그러면 8월 15일 날 일본이 이제 패망해서 조선 총독부에 걸려있던 일장기가 하강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일본이 없어진 거죠. 이 총독부가 없어졌어요. 그럼 총독부가 없어지니까
우리 민족은 요때 총독부가 없어졌다 이래가지고 우리 민족이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우리가 한번 건국 준비를 해봐야지. 그래서 만든 게 건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은 우리 힘으로 일본을 패망시킨 게 아닌데 우리는 총독부가 그 일장기가 없어지니까 이제는 우리가 건국해야지. 우리가 이제 주인공 이렇게 생각한 거야. 한국인들이 이제 주인공. 근데 주인공이 우리가 아니었거든요. 그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게 발족을 했던 것인데 사실 건국준비위원회는 앞으로 제가 생각할 땐 여기는 주체적인 뭔가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를 해방시킨 게 아니라 이쪽에서 일제를 해방시키니까 주도권은 누구야? 이쪽이라는 거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속적인 입장에서 아마 이들과 적절하게 협력을 하던가 갈등을 하던가 끌려다니거나 그들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마지못해 수용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준이 곧 만들어졌지만 해체가 되고 말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건준 보이시죠? 거기 색글자로 돼 있죠?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 근데 사실 이 건국준비위원회는 원래 조직이 비밀 조직 형태로 존재했던 게 이제 일본이 항복한 다음에 뿅 등장한 건데 그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건동이었어요. 건동. 건동이 뭐냐면 건국동맹이었어요. 건국동맹이라는 건 비밀결사 조직이었는데 이게 나오게 된 계기는 뭘까요? 당연히 카이로 선언이 국내에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전해졌어. 그러니까 43년 카이로 선언이 전해지니까 건국동맹은 당연히 몇 년이겠어요? 1944년 비밀 조직 형태로 존재했던 게 일본이 진짜 항복을 하니까 건국동맹이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된 거죠. 알겠죠? 자, 요런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 보면 여운형은 안재홍과 함께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참여했던 인물이 여운형과 안재홍이라는 두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두 분의 이름이 좀 생소하시죠? 여운형과 안재홍이고요. 그럼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성립 이렇게 써 있는데 이 사료 익히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건국준비를 하는 단체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겠죠? 우리는 여운형과 안재홍으로 대표된 그럼 여운형은 누구고 안재홍은 누구냐? 이들은 앞으로 이 여운형은 좌파고요. 그 다음에 안재홍은 우파거든요. 그래서 좌와 우가 이렇게 손을 잡은 거예요. 요즘으로 하면은 민주당 일부와 국민의 일부가 손을 잡고 정부를 조직하기 위한 건국준비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좌우가 손을 잡았다는 얘기는 이들은 극단적인 좌익이나 극단적인 우익이 아니라는 거죠. 극단적인 우익이나 극단적인 좌익이 아니라 뭐예요? 서로 손을 잡을 수 있는 뭔가 중도파적 성향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들을 중도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건국준비위원회라는 그런 단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우리 민족을 진정한 민주주의적 정권회로 재조직하기 위한 새 국가 건설의 준비기관인 동시에 우리는 일시적 과도기에 있어서 국내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건국준비단체인 동시에죠. 그럼 건국준비기관인 동시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건국준비기관인 동시에니까 뭐야? 건준이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일시적 과도기라고 했어요. 일시적 과도기라는 단어가 또 되게 중요한 키워드거든요. 그래서 일시적 과도기란 조선총독부가 항복하고 난 다음 우리 정부가 수립되기 그 직전까지의 그 상황. 그래서 이것을 과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는 과도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어떤 과도기입니다. 과도기.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는 과도기적인 상황 속에서 국내의 질서를 자주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자주적 기관이라 했으니까 이건 연합국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서 만든 겁니다. 라고 한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8.15 해방은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 주어진 것인데 그 상황을 이용해서 우리가 자주적으로 우리 국내 질서를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8.15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에 이제 주둔하게 된 나라가 각각 어떤 나라예요? 이렇게 있으면 우리나라는 38선을 딱 이게 38선이거든요. 38선을 딱 그 경계로 해서 여기는 누가? 미국이. 여긴 누가? 소련이. 소련이라는 표현 잘 모르시죠? 지금 러시아가 바로 소련이에요. 소련이 바로 러시아 전 단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에트 연방. 소비에트라는 말이 사회주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주의 연방. 그래서 사회주의 연방국이라는 형태로 소비에트 연방이라 했고, 그래서 이제 미국과 소련이 각각 38선을 경계로 해서
북한에는 소련 군대가, 남한에는 미국 군대가 들어왔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죠. 당시 소련은 해방군의 자격으로 들어왔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미국은 뭘로 들어왔냐면 점령군의 자격으로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해방시켜준 소련 군대와 점령을 한 미국 군대, 그러면 어디가 좀 더 부정적이에요? 점령하는 게 좀 부정적이고 해방시켜줬다 그러면 뭔가 긍정적인 느낌이 좀 강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어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이런 표현이 나왔냐면, 사실은 해방이든 점령이든지 간에 사실 그 미국 측과 소련 측의 입장이 좀 달랐는데, 소련은 사회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운동을 전개하던 과정에서 일제시대부터 항상 반제국주의 또 반계급주의를 표방하면서 계급 해방론을 펼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배를 받던 조선 민족을 해방시켜줬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왔던 거고, 미국은 우리나라를 뭘로 보고 있었냐면 일본 제국주의의 일부로 보았던 거예요. 일본의 일부를 봤기 때문에 일본 군대를 점령하고 일본군의 무장 해제를 하기 위하기 때문에 점령군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해방이든 점령이든지 간에 원래 목적은 뭐였냐면 바로 한반도에 주둔 중이던 일본 군대의 무장 해제를 위해 들어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군대의 무장 해제를 위해서 각각 소련 군대와 미국 군대가 펼치던 작전 구역이 38선 이북은 소련군이 그런 작전을 하는 거예요. 소련군은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38선 이북을 점령한 거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점령했다는 표현을 안 쓰고 조선 민족의 어떤 그 마음을 좀 헤아려서 해방시켜줬다, 일본군으로부터 우리가 해방했다, 이렇게 마음을 쓴 거고, 미국은 남한을 점령했다라고 한 건 우리 민족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본 군대가 점령한 지역을 미국이 점령했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 민족을 보세요. 소련은 뭐라 했냐면 한국민을, 이렇게 목적어가 그러니까 한국인 안 쓸게, 조선인을 해방시켜줬다라고 해서 이제 해방군이라는 말을 쓴 거고, 미국은 점령군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조선을 점령했다, 조선인들을 점령해서 이게 아니라, 여기서 목적어가 뭐냐면 일본군의 점령지를 미국이 점령했다, 이런 의미로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봤을 때 요거를 일본군의 점령지를 점령했다가 아니라 남조선을 혹은 남조선 인민을 점령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미국은 점령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 입장에서 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입장을 쓰게 되면 남조선 인민을 점령했다 이러면 미국이 뭐예요? 미제국주의 느낌이 되는 거고, 미제국주의. 그다음에 일본군 점령지를 우리가 점령했다, 이런 표현을 쓰면은 요건 미제국주의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일본군을 물리쳤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군 점령지를 본인들이 점령했다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입장에서 일본군 점령지로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거기 점령했다고 생각하는구나 하면 이해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군 점령지라고 생각 안 하고 우리가 우리 땅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미국은 뭐가 되는 거예요? 미점령군이 되고 미제국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제국주의를 줄여서 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미국은 뭐의 다름 아니에요? 일본을 대신해서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또 다른 식민지 점령군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후에 다시 뭐가 되는 거예요? 미제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목적어의 입장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목적어를 뭐로 보느냐에 따라서 미국을 점령군으로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을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미국을 긍정적으로까지 볼 수도, 그러니까 적어도 부정적으로는 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된 게, 지난번 대선 때 현재 우리 대통령이시죠?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이 점령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내는 말이 아니라 찾아보세요.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은 점령군으로 우리나라를 지배했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 이거는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근데 이 미국이 점령군으로 왔다, 이거를 어떤 입장으로 받느냐에 따라서는 이게 미국을 긍정적으로나 혹은 부정적으로나, 적어도 하여튼 그 입장 차이가 생기는 게, 이게 반미적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말 그대로 역사적인 팩트의 입장에서 말씀하신 거냐에 따라서 이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리 또 들을 수도 있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도대체 이렇게 왜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의도를 파악하기가, 해석이 참 다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미국은 미국 군대가 와서 미 점령군의 자격으로 점령군 자격으로 들어온 건 맞는데 이 점령을 했다는 게 우리나라 한국인들을 점령했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일본군 점령지를 점령했다는 얘기인지라고 얘기를 했을 때 하여튼 해석을 뭘로 하느냐에 따라서 반미적 입장에서 미제국주의라고 볼 수 있다. 보면 반미라고 하는 입장에서 접근하면 어디랑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어요. 소련 쪽이죠, 이렇게. 그래서 친소적 성향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미 군정과 소련 군정이 수립되었다. 이게 1945년 8월과 9월 달입니다. 소련이 조금 더 먼저 들어왔죠. 이런 과정에서 결국 그 미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던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있다가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셔서 만든 게 독촉이라는 걸 만들어요. 이건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거든요. 독촉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단체의 준말인데 이게 좀 길어서 그래요. 독립촉성중앙협의회. 독립촉성중앙협의회.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를 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해방이 됐어요. 해방된 다음에 뭘 독립을 촉성을 해. 이제 해방됐으니까. 그러면 이승만이 만든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 있어서의 독립은 무슨 뜻인가? 미 군정이나 소련 군정의 점령군이나 뭐 점령지나 해방, 하여튼 미군과 소련군이 이 땅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일단 내보내고 우리가 홀로 서겠다.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말하냐면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는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어떤 그 연합기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중앙협의회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이승만이 1945년 10월 미국 군정이 실시된 이래 미국에서 귀국하여 민족주의, 가로 열고 우익 이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익 정당을 중심으로 해서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익 정당들의 연합체라고 볼 수 있고 만든 목적은 빨리 우익 중심으로 정부를 수립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만든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다까지. 그래서 건주는 일단 부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미군정이 수립되면서 건주는 박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이승만의 독촉이다. 그래서 이 독촉은 미국에서 활동하던 이승만이 빨리 뭐예요? 우익 중심으로 우익을 중심으로 해서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라는 그런 걸 주장을 한 것이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 건준을 만들든 뭐 독촉을 만들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연합국이 어떤 생각을 하냐가 중요한데 다시 돌아가서 인디오 코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가 카이로 회담이죠. 그 다음 해방했어요. 그럼 이제 절차를 논의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도대체 어떤 구체적인 플랜을 세워야 하느냐. 그러니까 다시 모이는 거죠. 그 요번에 모인 데가 어디냐면은 카이로가 아니라 요번에 어디였냐면 모스크바에서 모였어요. 모스크바. 그 모스크바에서 모였을 때 요거는 삼상인데 삼국 외상을 말하거든요. 외상이라는 건 외무부 장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삼국 외상회담이 개최가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이라고 하고 이게 개최된 게 1945년 12월이에요. 그래서 12월 달에 모스크바에서 삼국 외상회담이 열렸는데 그럼 아까 카이로에서는 삼국 정상회담이 열렸죠. 여기는 미국, 영국, 중국이었는데 이 모스크바니까 이제는 중국이 아니라 어디가 들어갔어요? 소련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소련이 참석한 여기는 이제 소련이 참석을 한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에서 이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한 이 코스를 한번 구체화해보자. 그래서 코스를 구체화한 내용이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 4개항의 결의서라고 해요. 4개항의 결의서라는 건 카이로 회담에서 얘기한 코스를 구체화한 얘기였다. 그래서 그 구체화한 얘기가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해서 4개가 있거든요. 그럼 4개가 뭐냐? 이렇게 한번 외워볼까 해요. 통신. 미미통신이거든요. 미미통신. 이게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에서 결의한 4가지의 결의서입니다. 한국 문제에 대한, 한국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의 합의서가 이 4가지 방안이었는데 저는 이것을 미미통신이라고 하자. 근데 이 미미통신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가 미소 사령부 대표자 회의. 왜냐하면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실시가 되었으니까 미소 사령부니까 미 군정의 대표가 모이자는 얘기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예비회담의 성격을 띠고 있고 두 번째가 되게 중요한데 미소 당국자의 공동
위원회, 미소공동위원회를 줄여가지고 미소공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소련의 공동위원회가 수립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2번 열렸는데 그 첫 번째라고 해서 1차 미소공동위원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하자. 미소공동위원회를 개최해야만 뭘 할 수 있냐면은 통이죠, 통. 그래서 한반도 통일 정부를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남과 북이 각각 소련과 미국이 군정을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 군정 대표들과 실질적인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의 통일정부 수립 문제를 논의해보자라고 했던 것이고, 그래서 통일정부가 수립되기 위해선 당연히 미소공유에서 다뤄질 의제는 뭐겠어요? 한국의 정치가들과 뭔가 협상을 해야 했겠죠. 그래서 통일정부를 구성한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중요한데,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통일정부가 구성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알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 대하여 신탁통치라는 것을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신탁통치. 그러니까 요것도 이게 문제가 된 게, 신탁통치라는 거는 말이 참 신탁통치. 이러니까 우리 정부가 수립됐는데 왜 신탁통치가 필요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과 소련 입장에선 한국은 아직 일제 식민지를 35년이나 겪었고, 35년 식민지 겪기 전에는 어떤 나라였어요? 제국이었죠. 대한제국. 우리나라가 대한제국에서 망했다는 거를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국은 대한제국이라 해서 주권이 황제에 있었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뭐 그 나라가 뭐 무슨 입헌 군주제가 있었느니, 뭐 헌법이 있었느니, 의회가 있었느니, 이런 나라가 아니라 민주적인 정치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가 황제가 모든 권력을 장악했다가 일본한테 쓰러졌단 말이야. 그럼 황제국에서 무너졌단 말이야. 그러면 식민지를 35년을 겪었어요. 더군다나 조선 총독부의 총독 정치니까 이건 황제국의 신민통치보다 더 심각한 식민통치였죠. 그러니까 식민통치를 당하다가 식민통치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한 번도 민주적인 정부를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선거를 해본 적도 없고 의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통일정부를 구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구성한다 하더라도 한국은 뭘 못한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형태를 경험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도 한 번도 없었으니까, 이런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시험 문제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냥 민주주의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또 운영을 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를 해본 나라들로 대표돼서 선진국들이 그게 제대로 얘네들이 정착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우리가 한번 옵저버 형태로 한번 보자. 그래서 이걸 신탁이라는 게 뭐냐면 민주주의 훈련기간이에요. 민주주의 훈련기간을 몇 년을 하기로 했냐면 5년간 하기로 했어요. 5년간. 그러니까 정부가 수립되고 난 다음에 5년 동안 신탁통치를 하는데, 이건 어떤 한 나라가 신탁통치를 하면은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되니까 안 되겠다 해서 몇 나라가 있냐면 미영중소 4개의 나라가, 4개 나라니까 딱 좋지 않아요? 미영중소,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이렇게 해서 4개 나라가 중심이 돼서 공동으로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기간을 5년으로 잡고 우리가 공동으로 얘네 한국인들을 민주주의 훈련을 시키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5년간 4개국 신탁통치가 결정됩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우리 최영관 선생님 이해가 되세요, 이게? 최영관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5년간 신탁통치를 하겠다. 받아들이셨을 것 같으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미미통신이라고 해서 신탁통치거든? 근데 요게 이제 이름이 번역을 이제 신탁통치라고 했는데, 원래 이 내용이 영어로 쓰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신탁통치를 이렇게 써 있어요. 트러스티십. 트러스티십이라는 게 뭐야? 트러스티십? 믿음, 신뢰라는 뜻이고, 신뢰. 그래서 이 믿을 신자를 쓴 거예요. 믿을 신자. 그러니까 트러스티십이라는 거는 이제 믿고, 우리를 믿고 신임해라. 신임하는 나라들이 중심이 돼서 뭔가 이렇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트러스티십을 우리가 어떻게 번역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국내에 이제 전해지거든요. 이게. 그래서 미미 통신 가운데에서 그래, 뭐 미국 소련 사령부 대표자 회의, 미소 공동위원회, 통일정부까지 오케이. 근데 이건 뭐야? 이제 이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탁통치 문제가 국내에 전해지면서, 이게 신문에 이제 언론에 이제 전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전해지면서 이제 국내는 극도의 분열 향상, 극도의 분노, 극도의 분열,
혐오, 제가 그랬죠. 한국사는 뭐다? 원한의 역사, 분노의 역사, 증오의 역사, 혐오의 역사, 그죠? 저항의 역사. 그래서 이게 국내에 전해지면서 국내 여론은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결의사항에 대해서 처음엔 모두 다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했어요. 제가 그랬죠. 한국인들 어떻다? 바로 우리가 뭘 해야지 다른 나라가 와서 뭘 하겠다?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런데 요렇게. 그래서 이게 전해지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내의 여론은 매우 극도로 안 좋아지면서 이런 그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의 결의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반대하는 분위기에 있어서 이게 둘로 나눠지게 됩니다. 좌익들이 있죠. 좌익과 우익 가운데에서 갑자기 좌익이 찬성을 한 거예요. 우리 입장은 바뀌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해서 좌익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근데 우익은 갑자기 좌익이 바뀌니까 당황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반대한다 해서 뭐라 했냐면 반탁이라 했어요. 반탁. 반탁이라는 이유는 특히 뭘 반대한다? 1, 2, 3, 4 중에 4번 이 신탁 통치를 반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반탁 운동을 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내 여론이 3국 외상회담의 결의사항에 대해서 갑자기 좌익은 찬성을 하게 되고 우익은 반대를 하게 되면서 그 위에 제가 제시해 놓은 사진 보시다시피 좌익은 지금 이거 우리 신탁 통치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우익은 어때요?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민족은 그런 외세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우리 민족은 우리 스스로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이런 반탁 운동을 전개하면서 뭐냐면 우리 정부가 있다. 그럼 어떤 정부예요? 우익 그럼? 네, 맞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이미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 정부가 이미 존재함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굳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부를 구성하겠다는 데는 반대한다. 더군다나 신탁 통치는 반대한다. 그래서 우린 정부가 있다. 그래서 임시정부가 이미 있으니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정부 수립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우익과 좌익의 반대 투쟁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신탁 통치 찬성 좌익과 반대. 자, 이 사진 보시니까 요즘 우리 모습이랑 놀라우리만치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론 분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광화문에는 태극기가랑 성조기를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시고, 이게 우익 집회고, 그 다음에 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촛불 같은 거 들고 뭐 다니시면서 막 혹은 민주노총이니 이런 노동자들이랑 같이 뭔가 하고 이런 운동 이렇게 뭐 대립하고 갈등하듯이 똑같아요. 이게 그 모습이에요. 우리나라의 좌익과 우익의 이런 대립 갈등이라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신탁 통치 문제가 전해지면서 표면화되면서 아주 극도로 분열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이후에 그들은 우리가 뭐 반대하든 말든 상관없이 그들은 자기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결국 이 플랜에 입각해서 미소사령부 대표자 회담 개최가 되었고요. 그 다음 되게 중요한데, 그 이후에 모스크바 3국 외상회담 이후에 서울에서 이거 자주 물어보거든요. 서울 덕수궁. 덕수궁이면 제가 강의하고 있는 요 종로에서 얼마 멀지 않죠? 덕수궁에 석조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그 외국식 그 르네상스 양식으로 만들어진 외국 양식의 건물이거든요. 이 석조전에서 드디어 미소공동위원회 1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미소공위 1차 이게 개최가 되었어요. 그래서 미소공위 1차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뤄질 내용은 3번이죠. 의제가 3번 의제는 정부를 수립하는 거, 한국의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의제가 다뤄지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한국 정부를 수립하려면 누구랑 얘기해야 돼요? 한국 정치가들이랑 얘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한국인들 정치가들이랑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국인 정치가를 모으려고 했는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정부 수립 의제에서 첫 번째 좌익과 우익 정치 지도자도 있잖아요.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민주당이 있고 국민의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소 공유에 누구를 초대할 거냐의 문제예요. 미국과 소련 입장에서는 누구를 초대할 거냐. 그래서 소련은
좌익들만 초대하자 그랬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만 초대하자. 왜냐면 이제 자기들이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좌익들만 참여시키자. 좌익만 참여시키자. 근데 미국은요, 뭐였냐면 미국은 우익만 참여시키자가 아니라 좌익과 우익을 같이 참여시키자. 차이가 뭐예요? 소련은 좌익들만 참여시키자고 미국은 좌익과 우익을 함께 참여시키자죠. 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소련과 미국은 자신들이 서로 합의한 게 바로 이 내용이었단 말이죠. 신화통치까지. 그런데 지금 국내 여론은 좌익은 이 내용에 대해 찬성했지만 우익은 반대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추대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누가 여기서 반대하고 있어요? 우익이 미국과 소련이 합의한 내용을 반대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련은 미소 간에 합의한 내용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계열만 참여시키자. 그 얘기는 앞으로 정부 수립 의제를 다룰 때 누구만 참여하는 거예요? 한국의 좌파들과 좌익들만 참여하게 되니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겠어? 정부가 수립되거든요. 그럼 정부가 수립될 때 누구 중심의 정부가 수립되겠어요? 좌파 정부만 수립되겠죠. 그러니까 좌익들, 공산주의자들이나 사회주의자들이 중심이 된 정부가 구성될 거예요. 그럼 이건 완전 좌익 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 이 친소련 정부인 좌파 정부나 좌익 정부가 들어서는 걸 미국이 당연히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니까 미국은 좌익들은 참여시킨다. 오케이, 동의한다. 하지만 우익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이 우익을 배제하는 건 옳지 않다. 그 명분으로 뭘 걸었냐면 이 반대하는 것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를 허용해야 한다라고 명분을 내걸면서 이 정부를 수립할 때 좌익들 참여시키는 거 미국 오케이 했어요. 미국이라고 좌익을 멀리한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에 좌익 오케이. 대신 누구도 참여시키자? 우익도 참여시키자. 그래서 이런 균형을 맞춰 나가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좌익과 소련의 생각은 뭐였냐면 지금으로 치면 공산당이 중심이 되는 혹은 사회당이라는 좌파 정당이 중심이 되는 일당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게 바로 이 소련과 좌익들의 목표였다면 미국은 그거를 못 보겠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니까 다당제. 그래서 좌파 정당 오케이, 우파 정당도 필요하다 해서 다양한 여당이냐 야당이냐라고 하는 이 정당 두 개로 같이 운영하는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게 미국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소련은 아니 미국아 니들이 우리랑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반대하는 우익을 어떻게 참여시켜? 라고 하면서 의사표현의 자유는 없어. 그냥 우리 합의한 내용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가지고 정부 운영하면 돼. 미국은 아니야. 그렇게 되면 일당 독재가 돼. 이건 민주주의 정부를 할 수 없어. 반대하는 사람들도 참여시켜야 해. 결국 이 문제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예요?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다뤄진 내용이 뭐예요? 거기 화살표 제가 써놨죠. 미소 양국은 참여할 수 있는 한국의 정당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대립을 했어요. 그래서 소련은 좌익 정당만, 미국은 좌든 우든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은 이 의제에 대해서 어느 쪽 안을 지지하고 계십니까? 소련 쪽 아닙니까? 좌파 정당만 참여해 라고 하는 소련 쪽 입장입니까? 아니면 좌파 정당도 참여하지만 우파 정당도 참여해야 해 라고 하는 미국 입장 가운데 어디가 더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할까요? 예, 이런 질문을 제가 이제 드리는 거죠. 결국 이 문제가 합의가 안 됩니다. 이게 합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결국 미소 공의에서 다뤄지는 주제가 있었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됐어. 그럼 2번이 결렬된 거죠. 2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어요. 그 2번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건 3번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일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좌익은 소련 중심의 사회주의 일당 국가를 만들려고 했던 건데 일당 하나의 당만 존재하는 그런 딱 only one 하나만 정당을 남겨두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요즘은 지금 민주당만 존재하면 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나머지 정당은 필요 없어 다 해산시켜야 돼 이런 입장인 거죠. 또 반대로 하면 국민의 입장에서 뭐 하나만 남겨두면 돼 뭐 민주당 없애도 돼 이런 입장인 거죠. 이 과정에서 결국은 이 미소 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정당의 자격 문제를 둘러싸고 미소 간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뭘 못 나가는 거예요. 당연히 3번 통일정부 수립이 어려워진 거죠.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먼저 간파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독립촉성중앙협의회 운영을 하던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은 지금 어디예요? 좌예요? 우예요? 우입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좌익들은 지금 친소 정부를 만들고 일당 중심의 공산당 중심으로 정치를 하려고 하는구나. 나머지 우파 정당은 싹쓸이 하려는 정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되면 미소공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정부 수립이 어려워지니 통일정부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내었고, 그래서 이승만이 뭐라 했냐면 1946년 6월 3일 이게 이제 미소공의가 1946년 3월부터 5월까지 개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게 5월 달에 결렬이 되었어요. 5월 달에 결렬되자마자 2주쯤 지난 다음에 이승만이 요쪽이죠. 우익 지도자의 이승만이 뭐라 했냐면 정읍 발언, 전라북도 정읍을 가서 이런 연설을 합니다. 우리는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미소공동위원회가 결렬된 이후에 통일정부가 수립이 어려우니 일단 남방만이라도 위원회 혹은 정부 조직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일단 남방만이라도 위원회나 정부 조직 같은 것을 만들자.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승만은 남한만이라도 뭔가 정부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승만의 뭐다? 정읍 발언이에요. 정읍 발언. 그래서 이 이승만을 뭐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내냐면은 두 가지 평가가 있어. 이번 시간에 뭐 그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지만 이승만이 정읍에서 남한만에서라도 단독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이건 팩트예요. 이게 정읍 발언이거든요. 그럼 이 발언을 가지고 이승만은 우익이니까 이걸 왜 했느냐 해가지고서 평가를 내릴 때 좌익은 뭐라고 하겠어요? 이승만을 비난하겠죠. 뭐라고 비난하겠어요? 분단주의자다. 민족을 분단시키고서라도 자기가 남쪽에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놈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겠죠. 분단주의자 이승만, 남북 분단을 획책한 놈, 이런 식으로 비판할 거예요. 근데 또 이에 반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계셨기 때문에, 이 이승만이 계셨기 때문에 남한만이라도 공산주의가 안 된 거다. 우리가 잘못했으면 스탈린이나 김일성한테 저기 똑같이 북한처럼 이렇게 됐을 거다. 그 이승만이 남한만이라도 위원회를 조직해서 반공 정권을 세웠기 때문에 그나마 반쪽이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지, 이승만이 없었으면은 이거 그냥 끝났다. 그러니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승만의 정읍 발언은 선택지에서 결국은 이게 이제 통일 정부예요. 통일을 하면 어떤 나라가 되냐면요, 좌와 우가 하나가 이렇게 돼가지고서 통합된 그런 정부가 아니라 일당, 정당 하나만 남고, 그 다음에 좌익만 남고, 좌익은 누가? 소련의 어떤 위성국가, 마치 그 동구권 국가들이 있죠. 뭐 헝가리, 폴란드, 체코, 우크라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소련 연방에 편입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이 좌익 중심의 일당이 됐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어떻게 하냐면 이제 김일성이 주도하는 김일성 국가가 됐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이고, 반대로 이제 분단이 뭐냐면 이승만은 이런 상황이 되는 걸 경계한 거죠. 그래서 이승만이 생각한 건 반쪽만이라도 요거는 이제 어쩔 수 없다. 이건 일당이고 좌익이고 이건 소련이고 김일성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는 건 막을 수 없지만, 왜냐하면 소련이 지금 여기 점령하니까 미국이 점령한 이 남쪽만이라도 뭔가 이렇게 자유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분단이 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승만의 생각과, 만약에 분단이 안 되면 남방만이라도 소련이 만약에 주도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되니까 일당 좌익 소련 중심 국가 되면은 전부 다 남북한이 전부 다 김일성이나 소련의 그 사주나 지시나 그 통치를 받는 나라가 됐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사회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지는 통일인데 공산주의 국가가 됐을 것이냐, 아니면 분단이더라도 남쪽만이라도 분단을 시켜서라도 반공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었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승만은. 근데 이제 통일됐는데 좌익과 우익이 서로 같이 공존하는 지금 우리나라처럼 됐을 거다? 그거는 사실 단언키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 이승만은 분단이 된다 하더라도 소련의 지시나 공산당의 지배를 받지 않는 남쪽만이라도 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승만이
분단이라는 정부를 구성한 건 분명히 사실인데 이거에 대한 이제 평가를 하는 게 중요한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이승만을 이제 비판하는 사람은 뭐라 비판하냐면 이승만 때문에 나라가 분단됐다 이런 입장일 수 있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안 계셨으면 우리나라 지금 김일성한테 완전 지금 우리나라 시뻘건 거 이렇게 입고 막 김일성한테 이거 나의 수령 이랬을 거라는 거예요. 뭐 어쨌건 이게 정읍 발언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분명한 거는 이제 뭐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통일의 가치를 두느냐 아니면 분단이라도 자유의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였다는 얘기인 거죠. 어쨌건 분명한 건 분단이라는 거예요. 이 분단 국가 체제에서 이러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결국은 제3의 해결안을 뭐라 했냐면 이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도 문제가 있으니 통일 정부를 전제로 해서 좌익과 우익이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춰 나가는 나라를 만드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 그거. 통일 정부이면서 좌익과 우익이 서로 같이 공존하는 공존, 공영, 협력을 하면서 견제도 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요. 이게 모험 답안이죠. 이게 답이에요. 빙고. 근데 이게 답인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답인데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서로 좌익과 우익이 혹은 여당과 야당이 타협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하나는 우리가 받고 하나는 이렇게 주고 이런 거 기대하지만 그게 됩니까? 예? 그게 돼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를 보세요. 그게 되나? 어렵죠? 저는 이게 어려워요. 뭔가 타협을 통해. 근데 그 대안이 맞아요. 대안이 맞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요. 서로 해본 적이 없어요. 서로 양보하고 뭔가 서로를 이렇게 우대하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내가 취할 건 취하고 줄 건 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런 경험이 없어요. 어쨌건 이게 3번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뭐냐면 저합작위원회거든요. 그래서 정읍 발언 이후에 이승만이 분단을 얘기하니까 그러면 안 된다. 통일정부를 하면서 분단 정부가 안 되고 통일정부를 구성하면서 저합작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라는 저합작위원회가 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합작위원회에서는 저합작 7원칙을 내세웠어요. 이 저합작 7원칙 내용은 토지 분배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 등을 중도적 입장에서 조절했어요. 그리고 전제는 통일정부 수립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좌와 우가 싸우는 이유가 뭔지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좌와 우가 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다 쓸게요. 우리나라의 좌와 우리나라의 우의 가장 그 근본적인 대립 갈등이 뭔지 아세요? 좌익과 우익이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좌익과 우익은? 여기 잘 써있는데 해방 직후의 의제거든요. 신사통치 문제로 시작이 됐는데 저는 이게 본질적인 문제로 생각하진 않고 본질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친일파 처리 문제랑 토지제도 개혁 문제예요. 친일파 처리 문제와 토지제도 개혁 문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당시 좌익은 뭐라고 주장했냐면 친일파를 즉각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요. 우익은 뭐라 했냐면 반대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쪽 계열이 이제 부르주아 계열이 많으니까 자기들이 이제 친일적인 행동을 한 경우가 이렇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이 친일한 것 같기도 하고 독립운동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친일이라고 하는 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나중에 하자 그래요. 나중에 정부 수립 이후에 나중에 하자. 이후에 처벌하자. 여기는 이제 즉각 처벌하는 건 정부 수립할 때 이 친일파들이 들어오는 걸 막자. 이게 문제였다고. 그죠? 그 다음에 토지 문제가 나오는데 이 토지 문제에서 좌익은 뭐였냐면 무상으로 몰수해서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분배해야 한다고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부동산 문제잖아요. 부동산 문제가 지금 부동산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니까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는 이른바 뭐라 그래. 요즘 말로 하면 투기꾼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다 정부에서 몰수해가지고 집 없는 그런 서민들에게 그 토지를 국가에서 다 이렇게 분배해줘야 된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한다. 이게 공산주의 개념이죠. 그래서 무상몰수, 무상분배를 얘기했던 반면 아무래도 여기는 부르주아하고 지주들이고 하다 보니까 이걸 반대했어요. 만약에 하더라도 유상으로 정부에서 매입을 해서 유상으로 판매를 하자. 이런 식으로 가야지. 그래서 이걸 이제 유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가장 큰 대립이에요. 이게. 그럼 저는 사실 실파 처벌 문제와 토지제도 개혁 가운데에서 뭐가 더 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줄 아십니까? 뭐 같으세요? 당시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지로 줬어. 그러면은 실파를 처벌하고 땅 없이 살래요? 실파 처벌은 좀 뒤로 미루더라도 나한테 땅을 주는 게 더 중요해. 예? 뭘 선택하실래요? 나한테 집 주는 게 중요해? 실파 처벌하는 게 중요해? 실파 처벌하면은 감정적으로 속이 후련할 수 있는데 난 뭐 내 삶은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실파를 처벌하고 난 다음에 난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 마음은 후련한데 실파 처벌했어. 헤이 새끼들 꼴 좋다. 좋은데 땅은 없어. 자, 그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뭘 선택하실래요? 저는 이거 선택합니다. 저는 내가 땅이 없다면 실파 처벌 나중에 하더라도 일단 나는 내가 땅 받고 싶어. 난 내가 내 집을 갖고 싶어.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제가 생각하는 좌익과 우익의 가장 큰 대립은 토지 문제입니다. 그럼 요즘 말로 뭔지 아세요?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 문제로 좌익과 우익이 대립을 하고 있었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무슨 뭐 신탁통치를 찬성하네, 뭐 신탁통치를 반대하네, 뭐 친일파를 즉시처벌하네, 정부 수립 이유를 미루네, 모스크바 한국 외상화단을 받아들이래, 마네, 이승만을 내 지지하네, 김일성을 지지하네, 이렇게 된 거예요. 부동산 문제예요, 부동산 문제. 이게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근거를 하나 더 얘기해 드릴게요. 태백산맥이라는 소설을 보면요, 거기 주인공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가 생긴 게 어디였냐면 우리나라가 호남이에요, 호남. 이게 왜 중요했냐면 호남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땅이에요, 농사 짓기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비옥한 토지가 제일 많은 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주들이 되게 많아서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언제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약용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를 갔잖아요. 전라도로 유배 갔잖아요. 거기에서 본인이 쓴 그 글에 의하면 경세유표라는 책이 있잖아요. 그 유배지에서 쓴 경세유표를 쓰면 보면 지금의 호남의 토지의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의 구성 비율을 보면 전체의 100호 가운데에서 5개 호가 지주들이고 정약용이 뭐라 했냐면 20호 정도가 자영농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75호 정도가 소작농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전라도가 그렇다. 이렇다고 써 있어. 그러니까 이 전라도가 이 5개밖에 안 되는 전체 인구의 5%가 대부분의 땅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땅을 이들이 다 갖고 있고 75호가 소작농이라는 건 전체 전라도 사람들의 75%가 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라도에서 이 지주와 소작농의 어떤 계급 투쟁이 그 대립이 굉장히 크지 않았겠어요? 예, 그게 뭘로 나타난 줄 아세요? 정약용 다음이 누구예요? 전봉준이죠. 전봉준은 전라도 농민전쟁을 주도했죠. 그 전봉준이 주도했던 동학에서 뭐라 해요? 토지는 평균하여 분작하라. 많은 밀란이 있었지만 토지를 지주들의 땅을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평균 분작하라 이런 주장을 한 우리나라 조선 후기의 밀란은 없어요. 근데 동학에서 그 얘기 했어요. 그 다음 일제시대로 넘어가죠. 제일 많이 땅을 빼앗긴 지역, 제일 일본 지주들이나 조선 지주들이 제일 많은 지역이 어디겠어요? 전라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전라도 지역의 축복이자 저주는 좋은 땅을 많이 갖고 있었다는 게 축복이었고, 저주는 그 좋은 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물건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갖고자 하는 지주들이 되게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수의 지주가 대부분의 땅을 갖고 있고 대부분의 농민들은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이 아닌 이 전라도 지역이 일제시대도 엄청나게, 보세요. 또 뭐 있어요? 근거? 일제시대에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소작쟁이가 일어난 데가 어디예요? 소작쟁이. 제가 앞에서 알려드렸죠. 전라도에서 어디가 시험 문제 나온다 했어요. 그렇지. 전라남도 목포 신안군 암태도 소작쟁이 1923년 전봉준 1894 유배 간 거 1801년. 그럼 1900년대 20세기 초 19세기 20세기 초에 지금 정약용이 그 얘기하고 전봉준이 동아농면도 하고 전라도에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이거 꼭 나오는 문제라며. 제일 중요해. 첫 번째 소작쟁이.
이제 알겠어요? 거기다 태백산맥 소설 보면 거기 뭐라 써있냐면 그 얘기를 해요. 주인공 김보무가 이곳 호남 땅은 옛날부터 대부분의 토지가 비옥했고 일제시대를 거치는 동안 토지조사 사업을 거치는 동안에 대부분의 땅을 일본인들이 몰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작농과 지주 간에 있어서의 갈등과 대립이 극심했던 지역이지요. 이렇게 써있어. 그럼 당연히 전라도 지역엔 무슨 사상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사회주의 사상. 왜? 공산당은 지금 뭘 얘기해요? 공산당은 토지 무상몰수 무상분배니까. 암천 소작쟁이 이후에 이 조선 공산당이 주도하는 토지의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걸 주장하는 걸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여기서 또 호남 지역에서 또 뭐 있어요? 여순 사건. 여순 사건이에요. 여순 사건. 그리고 빨치산. 그러니까 이게 그 태백산맥이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좌익과 우익의 가장 큰 극심한 대립은 사실은 토지 분배 문제예요. 그 토지 분배 문제가 가장 격렬하게 대립했던 계급 투쟁이 극심했던 곳이 호남 지역이고, 그래서 호남 지역은 옛날부터 저렇게 해서 정약용부터 전봉준, 암태소 수락쟁의, 여순 사건 등등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이념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혔던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저기고, 근데 대부분의 농민들이 75%가 소작농이에요. 가난한 소작농. 그럼 무슨 사상을 강조하겠어요? 토지에 무상몰수나 무상분배를 강조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극심하지 않겠어요?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합작위원회에서 중도적 입장에서 조정한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거냐를 합의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알겠죠? 예, 이게 바로 저합작 7원칙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저합작 7원칙의 내용은 우리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이 내용은 제가 잠시 쉬었다가 끝나고 난 이후에 다음번 강의에서 잠깐 언급을 할게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친일파 처리 문제와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지금 의제가 뭐예요? 첫 번째, 신화통치 문제, 친일파 처리 문제, 토지제도 개혁 문제. 예.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한번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생각을 해봅시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